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책포럼 2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의 기조 발제와 오산대 평생학습학과 박성경 교수님,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광유미 기획조정실장님의 주제 발표로 이루어지며 20분의 발표를 마친 뒤 종합토론이 60분간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렵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방 분권 시대 교육으로 균형 발전 이끈다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대구에서 평생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교육감 업무를 수행해서 이 분위기가 낯설지 않고 또 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정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 참고한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 제가 느꼈던 또 제가 생각했던 평생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대내외적인 문제로 두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은 하나는 새로운 질서로 형성돼가는 국제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 지방 대학의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심한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대내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1968년부터 시작된 우리 근대화 과정으로 본다면은 60년부터 시작된 근대화 과정으로 본다면은 정말 그때 우리 지도자들께서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좀 더 정밀한 정책을 가지고 했으면은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 지방이 겪는 고통은 면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1968년부터 산하 제한 정책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는 학계 출산율이 6.8명이었습니다. 저도 8남매 중에 둘째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1996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때는 학계 출산율이 1위 무너질 지경인데 그때까지 줄기차게 산하 제한 정책을 한 결과 지금 원래 현재 이번 달로 보면은 학계 출산율이 0.8 정도 돼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나간 정책들을 한번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의 문제인데, 이 불균형의 문제도 1970년대 후반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한쪽에는 근대화를 일으키고 한쪽에는 수도권 서울의 목표 인구를 630만으로 설정해주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수도권 정기계획법을 통해서 심지어 수도권 내에는 300인 이상의 기업을 입지시키지 못하게 하고 대학의 신설, 증설, 정원도 억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정부들이 균형발전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수도 건립계획과 함께 혁신도시에, 이 여기에 있는 나주 같은 혁신도시에다가 공공기관 160개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참 여러 다양한 정책을 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2019년을 계기로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평균 카드 매출액의 74%가 서울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과연 지속 가능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지방대학 문제도 2005년에 벌써 이 문제는 예견이 되었습니다. 2005년대 출생 인구가 20년 뒤에는 대학을 문 닫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근시안적인 정책과 우선 당장 닥쳐진 대학의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책을 보면은 그때그때의 현안 문제에서 정권들이 자유롭지 못했고 미래를 대비한 계획에 대단히 어려운 결과를 자아냈지 않느냐.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아쉽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음 후세로부터 이러한 비판과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겠느냐. 그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권에 보다가는 지방을 축구를 한다면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책을 펼쳐졌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저출산 정책도 마찬가지. 근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왜 역대 정부들이 균형 발전 정책을 실패했느냐? 그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부처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국토부나 산자부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한다 했지만은 교육부는 교육 정책을 중앙 정부의 시각에서 중앙 정부의 논리에서 교육 정책을 집권적 교육 체제로 가져갔습니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부분은 일자리도 중요했지만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속성상 교육의 문제가 더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정책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꾀해보겠다는 정책은 어느 정부도 시행해보지 않았다. 이것이 참 아쉽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을 또 지방 분권 정책을 묶어서 지방시대 정책으로 바꾸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균형발전위원회도 7월 10일부터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뀝니다. 그 축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정책은 교육계획에 두고자 이 문제를 교육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방에다가 지방 스스로가 활력을 가지고 지방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중심이 지방에 두는 분권 국가를 만들어 보자. 분권 국가에 만드는 그 과정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어느 부서보다도 발빠르게 강력하게 하는 추진 정책이 분권적 고등교육 시스템. 유초중 등은 이미 교육청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고등교육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적 정책을 분권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로컬 대학도 있고 라이즈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은 결국 저출산 정책으로 해결해 균형 발전 정책은 저출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균형 발전의 문제, 이러한 문제는 다 교육과 연계되었다는 그런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바로 평생교육 체제로서 전환하는 교육제도입니다. 세상은 대단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생명 주기가 5년이라 하다가 요즘은 3년이라는 학설이 더 우세한 학설입니다. 3년마다 직업을 바꿔야 된다면 이 부분은 제도권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응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교육 초기부터 교양교육이나 개별 소양교육 중심의 평생교육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제시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의 전문교육이 뒤따라질 때 우리의
교육을 전제로 하는 세상을 바꾸는 작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대를 중심으로 하는 IT 계열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는 벌써 1학년 때 배운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버려요. 우리 학번대는 170학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이 110학점 정도, 100학점까지도 졸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서양에서 정립된 수백 년 전에 확립된 대학의 학사는 4년이어야 한다는 이러한 고정관념에 우리 제도가 묶여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대학에서는 1년 3학기제, 3년제 학사제도, 이 전문학사 아니고 일반학사 3년 학사제도 유연한 정책을 냈지만은 대학이 그렇게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인구가 적어지면은 생애 노동 시간을 늘려야 하는데 생애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년을 늦추거나 입직 연령을 땡겨야 합니다. 정년을 늦추는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데 입직 연령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갈등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OECD 국가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야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지게 되는 평균 나이가 5.6세입니다.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보다가 OECD 국가 보다가 한 인간이 생애 동안 노동할 수 있는 년이 5년이 적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6334로 되어 있는 이 학제 중에 유치원을 유아교육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3년 정도를 단축한다면 인구 증가 30%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장 맡기 전에 대구가톨릭대학 총장을 했는데 3년제 대학을 일반제 대학 안에 설립을 했습니다. 등록금은 3분의 1을 받고 온라인 방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35세였습니다. 가장 취업이 잘 되고 직업 전환이 쉬운 학과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하니까 수업료를 3분의 1을 책정해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생교육은 시청과 구청만이 하는 작업이 아니라 제도권에 있는 대학들, 또 이제는 대학의 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4년제 전문대, 사이버대학, 오프라인 대학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한 대학 안에 2년제도 존재할 수 있고 3년제도 존재할 수가 있고 학과의 벽도 허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가평생교육이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 체제가 제도권의 고등교육기관하고 협력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구축이 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평생학습입니다. 지금 장애인의 교육 수요가, 고등교육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학생 수는 일반 학생은 줄어들지만은 장애인은 앞으로 10년간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의 지금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수들은 학생이 있어도 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발달장애 학생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학생과 일반 학생을 섞어두고 수업은 20년 전에 하던 수업으로 수능 등급 3, 4등급 기준으로 하는 수업으로 지금 7등급, 8등급 수능도 보지 않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이런 지방대학의 현실에서 수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 과정과 똑같은 교육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이 문제를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 후보를 엄청 찾아다녔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사립대학은 교육 인프라가 여유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국립으로 해결을 한다면은 장애인 고등교육기구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을 사립대학 안에 일종의 계약제 단과대학을 만들면 어떠냐. 여러분, 코넬 대학의 농대는 뉴욕 주립대학입니다. 코넬 대학 안에 농대는 뉴욕 주립대학과 계약을 맺어서 주립대학 농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과대학을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장애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를 해준다면 더 전문성 있는 직업교육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학부모 교육입니다. 저는 이 평생학습 부분은 애초에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가 시청과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저는 대구에 교육감 할 때 이것을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우리나라 교육을 혁신하는 데는 학부모가 바뀌어야 교사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어야 학교가 바뀌고. 그래서 학부모 교육의 과정을 예비 학부모 과정,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1, 3학년, 4,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장애 학생 부모 교육 과정, 실업계 과정, 이렇게 교육 과정을 구분을 했습니다. 30시간씩 교육 과정을 아예 편성을 해서 학부모 교육 카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54%까지 학부모 교육을 끌어당겨 봤습니다. 학교에서 하니까 선생님 보기에 부담이 되니까 잘 안 오셔서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 성당에 절에서도 교육을 하고 심지어 시장에 상가 사무실에도 교육과정을 설치를 해두고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하라고. 그래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지역 방송하고 해서 밤 11시 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대구 교육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바뀝니다. 한글 창제 효과와 같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정도 우리가 교육청과 시청이 시스템과 역할의 배분을 한다면은 성인 문해 교육을 비롯해서 대구는 성인 문해 교육을 지금 중학교까지 하고 있고 초등과정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 있을 때는 6군데서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광주가 변화한다면은 광주는 우리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도시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두 명의 혁신가의 로컬 크리에이터에 의지하는 지역개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몫을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출 때 저는 광주는 분명히 달라지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